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냥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40살이 된 한 아이의 엄마이자 둘째를 임신 중인 여자입니다. 요즘은 생활이 힘들어져서 아이를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는 불임 부부들도 세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부도 한때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혼한 지 7년이 됐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고생했던 부부였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결혼 전부터 아이를 참 좋아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부부가 불임이라는 사실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임신에 집착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나를 걱정하며 매일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불임이 원인 알 수 없어서 그 점이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시험관 시술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점을 가장 힘들어했죠. 원래 긍정적이고 명랑한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요. 임신 생각만 하고 성격도 변하는데 남편이 한 번은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8년이야. 난 솔직히 이제 시험관 투정해도 그만하고 싶어. 우리 그냥 이걸 인정하자. 아이 없는 부부도 많아. 그래서 지금 아이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난 싫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는 게 그 후 남편은 이어서 말했어요. 너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자신의 얼굴을 난 이제 받지 않을 거야. 난 반드시 나아질 거야. 그러니 결정해.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니, 아이가 있어야지. 만약 내가 계속해서 임신에 집착한다면 난 너와 이혼할 거야. 나 못 낳는다고 하는데. 이혼을 하자는 건데 지영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아이가 못 나와도 되니까 그만하자는 거잖아.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너 원래는 안 그랬었잖아.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한 가지에만 집착하니 결국 미치겠지요. 게다가 남편은 두 아들을 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시댁 부모님이 무언가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저는 시댁 부모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마치 죄인인 것처럼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시댁을 뵙는 것도 힘이 들었고요. 그럼 안 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면 시댁에도 가지 않았고 남편만 시댁에 보내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아마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요. 어느 날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집이 홀로 비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무정한 눈길로 창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연락을 받을 사람도 없었기에 초인종 소리를 무시했죠. 분명히 가세요 생각했는데 오히려 초인종 소리조차도 무심했습니다. 그러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충격으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에도 없이 현관문을 확 열어보니 현관문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포장 음식을 들고 계시는 것이었다. 아니겠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로 명호 출장을 갔다며? 그럼 너 혼자 있을 거잖아, 라고 했다. 그래서 너랑 모처럼 둘이 소주나 마시라고 왔다. 너 밥 안 먹었지? 네, 그러자. 근데 저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집이 좀 지저분한데, 그래서 뭐 나더러 그냥 가라고, 라고 말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자. 집이 지저분하면 어때? 가정집에 항상 깨끗하라는 법 있니? 다 괜찮아. 나 진짜 너랑 소주 마시고 싶어서. 너도 알다시피 제 아버지는 고지식한 양반이라 여자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이런 나이에도 남편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군요.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장부 같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소주를 마시러 오셨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남편 없이 혼자 계신 저를 걱정하셨다는 걸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니죠. 요즘 입맛이 없다며 더욱 화가 났는데 매운 불족발을 사온 이유가 정말로 너에게 맛있게 먹으라는 것이었어. 명호에게 물어봐서 직접 거기까지 갔다 왔다. 나도 술 마시고 싶어서 이런 정성을 보인 거야? 어머니, 말 안 하셔도 이미 알아요. 제가 그때 때문에 오셨죠. 누가 그래, 너 때문에 왔다. 난이 소주 때문에 왔어요. 솔직히 명우도 술을 마시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다 아빠가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명호 씨는 잘 먹는데 내 말이지. 다 먹고 다니면서 왜 나는 먹지 말라고 하냐고. 그리고 나일 불족발,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침이 고여서 죽을 줄 알았어요. 빨리 장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너 빈속에 이거 먹으면 속 난리 나니까. 밥도 한 공기 퍼와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이 나서 식탁에 사온 것들을 죄다 꺼내셨어요. 놓아두고 그리고는 정말로 신이 난 얼굴로 소주잔에 소주를 따르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남편과 있을 때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는 별다른 것도 하지 않았는데 웃음이 나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셨는데요. 생각해보니 꽤 오랫동안 임신 준비를 하면서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 말처럼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속으로 그동안의 맛을 잊고 살았구나 싶어 마음이 씁쓸했었지만요. 시어머니께서 내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때? 달아네 달아요. 이 술이 달면 인생이 썼다는 소리야. 아가 나는 그렇다. 내가 무슨 마음에 그렇게 애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물론 있으면 좋지. 그런데 없다고 절대 슬프지 않다. 화도 나지 않아. 서운하지도 않고 그건 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라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 우린 그냥 니들이 지지고 볶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난 처녀 시절에는 독신주의자였다. 아이를 싫어하는 거라면 내가 보기에 두 아들을 키운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때부터 노인 같은 얼굴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어머니는 참으로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그 한마디도 읽어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애도 낳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불쾌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시던데 내가 이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지. 그러나 너 계속 이러면 나는 너에게 서운할 것 같아. 내가 나와 내 시아버지를 신경 쓰면서 내 부모님도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야. 아마 말로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이러면 그만큼 내 부모님은 속으로 화를 냈을 테니까. 그러니 이제 마음 좀 내려놓고 생각해줬으면 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서 살아. 우린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좋아하는 대로 족발도 먹고 술도 마시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시간이 만약 많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야. 인생의 어느 순간 급속히 지나가 버려져. 저도 그래 하고 싶은데 길을 나가면 애들이 너무 많이 보여. 그런 애들을 보다 보면 왜 나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 않아? 옆을 보면 명호 씨도 그런 애를 부러워하며 보고 있어. 명호 씨도 애를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말이야. 만약 너희들이 괜찮다면 이 병은 어떻게 생각해? 너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또한 부모와 집을 간절히 원하잖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런 조합이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소중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고민해야겠지.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을 되새겨 볼 필요도 있어. 자,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신랑 욕하며 술 한잔 할까? 원래 술 마실 때는 신랑 욕하며 마셔야 맛있거든. 오늘은 내가 명우를 욕해도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할게. 시어머니의 위트에 정말 오랜만에 한참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 말씀대로 입양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어요. 곰곰이 생각한 결과 출장을 다녀온 남편과 긴 시간을 논의한 끝에 우리는 우선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봉사를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어쩌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더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려 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봉사를 하던 중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영화 속에서 딸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고 저는 남편과는 다르게 5살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2살 때 한 가정에서 입양받아 5살이 되는 해에 파양이 됐다고 했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은 채 다시 다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는데 다시 시설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 아이는 파양의 상처 때문인지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그 아이는 간절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어느 정도 자란 남자아이였고 그것도 파형 경험이 있는 아이였어요. 현실적으로 다시 입양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그 작은 아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너는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름은 임지영이야. 우리 여기서 자주 봤지? 하고 여러 번 물어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런 아이를 입양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고 저를 말렸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아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될 것 같았어요. 이러한 표현이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무서운 존재이지만 역시 사람은 너무 좋은 믿음직한 동물 같았거든요. 3달 이상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는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꽁꽁 닫힌 그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가 저렇게 원하지 않는데 계속 강요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써 마음을 단념하려 했는데 저 역시도 그 과정이 꽤 힘들었기에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사고로 인해 보호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녀님이 전화를 주셔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글쎄, 그렇게 곁을 주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제가 보육원에 오지 않자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듯한 잠을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순간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고 내내 저를 기다렸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는 다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저에게 쉽사리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 제 손을 잡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까지 하자 저는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픈 것도 모르겠다며 무작정 나가고만 싶었어요. 퇴원 후 우리는 보육원에 다녀와서 정말로 수녀님 말대로 문 앞에 혼자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깁스를 한 절을 보고 있는 아이는 크고 아름다운 눈을 하고 걱정한 듯이 쳐다봤고 그 순간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 모두의 연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 우리 부부는 꽤 길고 복잡한 절차를 기쁜 마음으로 모두 마무리했고 마침내 그 아이를 우리 아들로 맡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영우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던 순간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훈아라고 불러줄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아이는 나를 쳐다봤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서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원하던 대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남편은 걱정을 했지만 영훈은 생각보다 잘 적응해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우리 친정 부모님도 영우를 친손주처럼 반기셨는데 중요한 건 아이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던 시어머니보다는 다 걱정 없이 우리 아들을 잘 대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아들을 좋아해 주셨어요. 그녀는 당신은 내 인생의 첫 손주야 라며 아이의 사랑을 자랑하기도 했고 눈에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는 금방 밝고 명랑한 아이로 변해갔고 어느 날 갑자기 예전의 꽃집 주인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식물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 찾던 화분이 있긴 했지만 어딘가 약해 보이고 꽃이 풍성하지 않아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그때 꽃집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식물도 주인의 애정을 많이 주면 건강해지고 예쁘게 변한다고 하셨어요. 역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과 마음을 주면 예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변한 모습을 보며 입양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후로는 아이 때문이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영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저도 학부모가 되었죠. 그리고 그쯤에서 우리 집안에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결혼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6살 어리고 얼굴도 모델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도련님은 이 아가씨를 가족들에게 소개했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우리 식구들까지도 새 식구가 맞을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도련님의 상견례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은 철없는 예비장가갑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가보니 예비장가갑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서 영문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운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돈도 많으시다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차별하시겠다고요? 저도 큰 마음 먹고 시키는 결혼인데요. 정말 서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모르는 표정으로 물으셨고 예비사위는 그 말이 더 기가 막힌다며 자기 입으로 무엇이 불만인지 술술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전에 우리에게 했던 그 말씀은 신혼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로 좁다고 말이에요. 들어보니 첫째 아들은 잠실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불공평한 결혼을 시켜야 하나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니, 그건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첫째 아들도 결혼할 때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돈이지 요즘 세상에는 아들만 지불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는데 돈을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얘들이 잠실에 그 집을 구했어요. 명석이야. 너에게 미리 말 안 해줬어? 그게 말했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저는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원래 집이라는 건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는 말이 맞죠. 믿지 못한다면 부모님께 전화해 볼까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며느리지만 저희 시부모님 차별하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어머, 손이 똥 되는 자리가 좋아야 하는데 쉽지 않네. 여기가 저쪽이나 앉기 좋은 자리야. 잭쪽은 밥을 먹거나 조용해. 이 자리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나와 젊은이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삼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입양을 했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갈 때마다 당신의 얽매임이 절로 느껴졌어요.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당신이 그런 성실한 계보를 계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입양한 사실을 무심코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걸 왜 언급하나요? 명석이가 입양한 아이도 아니었는데 집안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이가 있다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그 아이를 낳게 된다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요. 예비동서의 엄마라는 사람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 체변을 위해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는데도 두 주먹을 꼭 쥐며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더는 못 참겠다는 얼굴로 자리를 밀고 일어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듣자 하니 그쪽 집안과 우리 집안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아니, 진심입니까?
저희는 우리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 그런 아이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과는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겠네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도련님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도 못해 안절부절했는데 좀 전까지 온몸이 떨리는 예비동서의 엄마가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게다가 예비동서 아들은 잔뜩 뿌리듯이 얼굴로 자신의 엄마를 노려보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스러웠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은 결혼 파티를 끝내고 나왔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드디어 맞는 말씀을 하셨다며 잘했다 고 양 어깨를 주물러 주셨는데 우리 가족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도련님이 서둘러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이대로 가실 거예요? 혼자 산다고 하더니 그렇게 기다린 네 짝이 저런 집안 사람이네. 네가 결혼을 꼭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으며 너도 성인이니 선택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내가 그 집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우리는 안 보고 사는 걸로 하자. 너도 알잖아. 우리 영우가 어떤지.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신혼집도 기대하지 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10원 한 장도 쓰고 싶지 않아. 그래, 여보. 그러면 그만하고 얼른 가자고. 우리 영우 출근 시간이잖아. 나 얼마 먹지도 못했으니까 배고파. 영우 데리고 근처에 짜장면이나 먹자고. 당신도 함께 가시죠. 소영이는 착한 아이예요. 영어도 이쁘다고 했어요. 착한 아이는 예비 시부모님이 주신 아파트 성에 안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아, 그게 소용없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됐어, 인마. 형도 이번에 너에게 실망했어. 여자분들은 기준이 높다고 생각했더니 도대체 넌 뭘 본 거야? 영호야, 아빠야 그만해. 도련님도 모를 거야. 저희 떠날게요. 생각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제가 도움은 될 수 없겠지만 도련님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렇게 말씀하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영호가 다니는 학교로 가서 하교하는 영호를 보냈습니다. 한 중화요리점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제 사이에 영호를 두지 않고 그날따라 더욱 영호를 챙기셨어요. 이게 참 감정이 복잡하고 미묘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혼인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아찔해서 이대로 결혼이 파투가 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었는지 그러나 난리가 일어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당장 오라는 요청을 받게 됐고 다급하게 간 시댁에서 그 문제의 예비신랑과 그 문제의 예비신랑의 어머니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위풍당당한 모습과 달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제발 파업만은 말아달라 고 말했습니다. 빌고 또 빌고 있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만에 저렇게 태도를 바꿀 일이 있나요? 우리 부부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곧이어 도련님의 입에서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아버지, 소영이 임신했어요. 그날 주차장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장모님도 그때는 모르고 계셔서 말을 못했는데 저 아이를 낳고 소영이랑 살고 싶어요. 사돈, 저도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떡하죠? 이렇게까지 생겼는데 노여움 푸시고 제발 예정대로 시속리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명석이한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기, 먼저 꺼내주시는 그 아파트에 대해 말이에요. 저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할 거예요. 예비동서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했는지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도 황당하게 그치지 않았죠. 사실 시부모님이 재산이 꽤 많아요. 전세와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도 세 채 있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의 빌딩도 두 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시부모님은 먹고 사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사지 욕심 멀쩡한데 왜 놓냐고 나이와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알게 모르게 기부도 많이 해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예비동서가 되면 남편하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대로 시부모처럼 살자고 했었는데, 도련님이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이미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시아버님도 더는 반대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한 20평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주기로 결정했어요. 허락을 받고 예비동서와 엄마는 크게 기뻐하며 시댁을 나섰고 남편은 집에 오는 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좀 더 챙겨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었네요. 제가 설마 했었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동서를 보니 동서와 그의 집에서는 돈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제출된 혼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딸랑 침대 한 세트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작은 아파트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에 대해 툴툴거리는 모습이 좋지 않았는데 동서에게 파업만 참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태도는 점점 거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 혼자였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형님은 왜 다 큰 아들을 입양하셨나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딸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왜 그래요? 영욱이는 툭 까놓고 우리 집 핏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장손자리를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넘기시려고 하시나요? 뭐래요? 대체 동서가 지금 내게 싸우자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이 영우에게만 그러시는 이유가 있나요? 내 말은 아니라고 해도 의식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버님이 어머니께서 친손주 좀 보시면 영호, 찬밥 될까 봐 그러시나 봐요? 동서 말은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입양한 손자님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두 분 핏줄을 누리 애가 태어나면 누가 더 이쁘겠어요? 오죽하면 핏줄은 당긴다는 말이 다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숙모로서 걱정돼서 그래요. 입양된 아이들의 팔자가 결국엔 다 그렇더라고요. 동서는 아마 임신한 게 아주 대단한 일인가 봐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 입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그때는 바로 머리채부터 잡을 테니까. 하긴 너도 그 아이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텐데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입양하니 머리를 떠들었다가 동서고 뭐고 없는 줄 알아요. 이해했습니다. 천박하고 무식해서 상대 안 하려고 했더니 비켜. 제 말에 씩씩거리며 지랄 발광하는 동서를 뒤로 하고 남편과 영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남편과 영우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우린 이렇게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한데 자꾸만 동서가 흠집을 내려는 것 같아 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후 동서는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동서와 잘 지낼 마음까지는 없었던 저였기에 동서가 눈치를 보고 알아서 조심하니 이건 이대로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 동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마치 왕자를 낳은 후궁처럼 저와 시어머니 앞에서 콧대를 높였고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도련님에게 축하금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당신도 봉투를 해왔다 며 동서에게 수고했다고 딱 봐도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그러자 동서는 눈이 반짝반짝해서는 시어머니가 준 봉투를 받아 그 자리에서 액수를 확인했고 액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원망하듯 말을 늘어놓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300만 원이라니 삼천도 아닌데요. 뭐라고요 삼촌. 너희 애가 아들을 낳고 그래서 돈이 많아졌냐?
어머니는 첫 손주라는데 최소 1,000만 원은 줘야지. 첫 손주가 애를 낳아줬는데 기억상실이라도 된 거니. 너 하는 손주들 있는데 너는 나와 우리 영호처럼 대하지마. 모르겠어요. 입양한 손주한테 돈을 많이 주고 내 아들한테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 돈으로는 내 병원조차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들어갈 병원비가 1,000만 원이야. 300만 원으로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야? 산후조리비가 1,000만 원이나 하는 거야? 너는 뭐, 귀부인이라도 되는 거야? 좀 알아봐봐, 오빠. 무슨 이야기 하는 건데? 소영아. 내가 여기서 말했잖아. 이건 좀 아니라고. 나머지 돈은 내가 맡겨둘 테니 그만이야. 오빠의 돈이 오빠 것이고, 우리 돈이란 말이야. 그리고, 산후조리비는 주로 시댁에서 해주는 것이야. 엄마가 이두 마사지하는 산후조리는 못 해주니까 나머지 700은 추가로 주세요. 정말 황당하다.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해주는 건 알았어도 그 이상은 내가 못 거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감지되는 줄 알아야 돼.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돈도 많으시면서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아들은 못 보시겠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능력 없으면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세상이에요. 동서야, 애나탄이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형님도 부러우면 가만히 계세요. 애를 낳아봤어야지. 저는 동서의 그 말에 그만 욱해서 가방을 든 손을 번쩍 올렸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동서에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나랑 내 시아버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내 아들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거지. 저희 아들이 어떤 아이예요? 집안의 대를 이을 소중한 혈통이거든요. 더구나 그것이 입양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손주로서 대하시면서 우리 아들에게도 그 정도의 대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이도 우리 손주가 장손인 것처럼 굽히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어느 누구도 굽히지 않을 테니까요. 야, 뭐, 굽힌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을 잃고 동서에게 재촉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쟤를 병실로 데려가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침착한 표정으로 동서에게 다가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너와 내 아버지가 앞으로 내 아들을 보지 않기로 하고 너가 받은 300도를 다시 살피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돈까지 주면서 보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이미 소중한 장소가 있는데 내가 뭘 아쉬워해서 그래? 됐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빨리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우리 영호 차량이나 좋은 것을 하나 사주어야겠다. 어머니는 진짜 미친 거 아니세요? 어떻게 제 아들이 보육원 출신보다 못해요? 우리 아이는 어머님의 혈통이에요. 너, 그 입 좀 다물어. 큰 소리 안 내려도 되는데 어디서 어른 앞에서 악기 쓰나?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명서가, 너는 다시는 나난의 형에게 연락하지 마라. 우리 연락은 여기서 끊자. 엄마. 그래도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 누가 내 손주를 안아야 돼? 근데 이게 맞아? 지금 이게 정상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잘 살아라. 우리는 이만 가자. 이딴 곳에 영호 안 데려오길 천만다행이다. 너도 그 사람들이랑 이제 상종하지 마.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병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그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이 사실을 난 시아버님도 단단히 화가 나서 도련님네와 완전히 연을 끊어 버리겠다고 하셨고 도련님이 뒤늦게 전화를 수십 통도 넘게 했는데 그 모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도련님과 동생이 있어요.
갓난 아이까지 모두 데리고 시댁까지 갔다고 하는데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결국 또다시 동서의 그 엄마까지 동원돼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미처 그 번호까지 저장을 안 한 탓에 전화를 받게 된 시어머니는 인상을 잔뜩 구기셨어요. 사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돈 핏줄을 낳은 저희 딸을 그리 막대하십니까? 저희 딸이 결국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이게 사돈이 바라던 일입니까? 이러시면 저라고 정서방이 이쁠까요? 저도 받은 만큼 정서방에게 돌려줄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러세요. 그런 명석이 걔도 알겠네요. 얼마나 큰 똥을 밟았는지. 그리고요. 사람이라면 우선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욕을 부려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잘할 줄 아는 사람인 척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제 발목을 추녀타 놓아서 그렇게만 할 수밖엔 없었단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건 아니네요. 제가 원래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뭐요? 당신 지금 다 말했어요. 기분 나빠하시겠죠? 딱 그래요. 댁에 딸을 까다메이일 때 우리 집 장손이 우리 큰며느리가 댁에 딸한테 그런 말을 끝도 없이 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존 돌은 빼고 굴러온 돌만 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한 내에 식구들을 챙겨야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말씀하면서 전화를 끊으신 상황에서 제게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러자 도련님 동서는 방금 전에 받은 동선의 어머니 전화번호가 그 자리에서 차단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석고를 대신하여 시댁문 앞에서 빌고 또 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받아주지 않자 이번에는 자식을 시댁 현관 앞에 그대로 두고 잠적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곤란함을 겪던 중 나주머니께서 외출 중인 나이를 문 앞에 놓고 있다고 알려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놀라서 급히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도련님에게 연락을 취했고 도련님은 아이를 시댁 앞에 두고 이혼 서류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동선의 친정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련님의 장모는 이 사태는 모두 제 시어머니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시부모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에게 합당한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자 도련님은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여 계속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처가에 보내고 살던 집도 정리해서 시아버님에게 돌려드리겠다는데 동서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 안기도 무서워하는 갓난아이를 어쩌지도 못하겠다고 하셨고 도련님은 직업상 지방 출장이 많아서 결국 그 아이를 제가 맡기로 했어요. 너 괜찮겠니? 힘들면 그냥 데려와라. 나랑 네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우가 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엄청 챙겨요. 그치, 영우야? 응. 동생 귀여워? 그래, 우리 영우. 동생이 안 불편해? 안 불편해요. 오히려 동생이 생겨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다들 귀엽다고. 인형 같아서 부럽다고 했던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그러했고 저는 이제 두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도련님이 괜찮다고 하면서도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시고 지방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시는데 이혼한 동서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야 우리 집에 평화가 와서 마음이 놓였어요. 도련님이 오시는 날에는 아이 때문에 저희 집에 묵는데 도련님의 말에 의하면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고 동서가 그렇게 질척거린다고 했었다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욕심부리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겠다고 말했어요. 맹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련님이 그러셨다고 하셔서
개가 똥을 끈 채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던 동서는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팽당하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3년 뒤에 도련님은 이번에는 마음씨가 착한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셨고 아이도 데리고 가셨는데 조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가서 다행하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키웠기 때문에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게 하늘도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는지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랐던 임신이었는데 정작 그게 됐습니다. 현실이 되어 실감이 나질 않더라도요. 산부인과에서 힘차게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다가 그가 마음 졸이던 임신을 기다렸던 그날이 떠올라서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누구보다도 좋아해 주셨던 분은 제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였는데요. 두 분이 저를 껴안으며 울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태교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어요. 거울 속에서 볼록해진 배를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남편은 이러한 젖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며 영혼을 달래며 해줍니다. 요즘은 아주 공주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마음을 쓰시느라 수고하신 아버지께서는 제게 큰 아파트를 제 명의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주신 선물에 정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이에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12살이 된 큰 아들이 다가와서 제 배를 만지며 엄마, 뱃속의 동생은 공주님이지.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리 영우에게 예쁜 여동생이 생긴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오빠가 되어줄 거야. 내 동생, 아무도 못 건드리게 평생 지켜줄 거야. 우리 아들 멋진데. 근데 그러면 엄마는 안 지켜줘. 엄마는 아빠가 지켜주는 거잖아.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지켜준 게 더 좋은데. 그래, 그러면 알았어. 엄마도 내가 지켜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있잖아. 엄마, 내가 이 말을 아직 못한 거 같은데. 무슨 말? 고마워, 영우. 엄마가 되어줘서 진짜 고마워. 사랑해, 엄마. 저는 영우의 말에 그만 목이 탁하고 매여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벌써 마음이 그렇게 깊구나.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말을 퇴근한 남편에게 들려줬는데 남편도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울어버렸고 저도 따라 눈물이 나서 울다가 다음날 아침에 부부가 나란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저희 아들이 개구리 남매 같다며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다가 학교에 갔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저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곧 태어날 둘째도 저런 오빠의 따뜻한 점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국이건만 지나가시는데 부디 행복한 일상으로 건강히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